이어서 마지막 발표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발표는 우리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박구영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포스의 도시 광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대 철학과의 박구영입니다. 일단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우규승 건축가님으로부터 또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 듣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하신 말씀을 많이 또 우리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안병욱 교수님 오늘 이렇게 글을 직접 읽으시는 그 학자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우규승 선생님이나 안병욱 선생님 약간 보좌한다는 느낌으로 발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해 두 분 발표 듣느라고 좀 힘들었을 건데 약간 스트레칭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스트레칭 좀 하세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 그림인지 아십니까? 신경호 교수님 그림인데 1979년도에 5.18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제목은 넋이라도 있고 없고라는 그래서 그림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민화를 보면 민화로도 그려지고 또는 옛날 그 왕의 뒷면에 주로 실렸던 배경으로 쓰는 그림이 1월 오봉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1월 오봉도인데 1월 오봉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국가를 상징하는 그림을 이렇게 변형시킨 건데 이 국가라는 게 특이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나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이게 없으면 공동체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그 공동의 죽음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은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어도 공동체가 있다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공동체다, 여기 광주도 공동체다 그러는데 사실은 죽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지금은 가족하고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족도 그 기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공동 관리하지 않거든요. 죽음을 공동 관리했을 때에만 그 공동체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경호 선생님 그림 잘 보면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데 그 죽음인데 제 고인도 같기도 하고 권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폭력적인데 그런 국가를 유일하게 지탱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혼령입니다. 이게 큰일 났네. 앞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왜 위에 걸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이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대한민국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해서 처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경부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자가 들어간 대한민국 철도가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있을까요? 철도 경자가 들어간 서울 경자가 들어간 게 뭐 있을까요? 경부선 있죠. 또 경인선 있죠. 또 경순선 또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서울 경자가 들어간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왜 처음에 여기 경부선에 내려오다가 서대전으로 대전으로 오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리 와야 되겠죠. 어디로 와야 되겠죠. 근데 묘하게 이리 내보냈어요. 이건 나름대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착취 구조죠. 가장 착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경부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면 대륙으로 가기 위한 통로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때 호남선은 뭐예요? 지선입니다. 지선. 그래서 호남선이에요. 중심선이 아니고 지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선이 착취의 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라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되냐? 그걸 일본 교육을 받은 박정희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집권하면 경부선을 만들죠. 똑같은 경부선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을 넘겨볼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일본이 만들어놓은 이 통로, 다시 말하면 교통, 소통, 유통의 어떤 중심 라인이죠. 그리고 호남은 거기서 배제되고 감금된 장소로 유폐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 그리고 일본의 교육을 받은 박정희,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물려받은 오늘 우리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주는 어떤가? 광주 시장님들이십니다. 묘하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시장님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다수가 관료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광주와 관련돼서 정치 현상학이라는 주제로 광주 관련된 시민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이, 특징이 광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잉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잉돼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정치 얘기가 너무 많다. 정치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광주에 대해서 광주 안에 살고 있는 광주의 외부자들을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그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광주에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광주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는, 다시 앞으로 가시죠. 시민들은 정치화되어 있는데 실적 정치인들은 탈정치화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광주 서석대에서 바라본 광주가 왜 아파트가 많을까?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관료 시장이 와서 성장 지표에 맞추려면 광주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아파트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기업과 중산층의 욕망의 3장 이익 연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련된 철학적인 연구를 좀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광주에 예양, 의양 단론이 있는데 쭉 있어왔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어디죠? 5.18 국민묘지입니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왜 말하기 어렵냐면요, 여기 가서 숭고함을 느끼기가 쉽냐 어렵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5.18의 당사자거나 연관된 사람이거나 또는 후손일 경우에 나와 연관된 어떤 것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숭고해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 그건 누구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5.18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 탑 앞에서 숭고함을 느낄까? 오랫동안 간지가 숭고함을 느낄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조성할 때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차분하게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찌 보면 최종원 선생님이 말했던 절대공동체라는 표현들은 광주를 약간은 과잉 신성화할 위험이 있다. 과잉 신성화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과잉 신성화는 원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돌려주실래요? 앞으로. 이 유토피아란 말 있잖아요. 유토피아화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 5월 27일 날 예술적으로 불꽃처럼 한순간 유토피아가 광주에서 현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유토피아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잉 신성화는 동시에 과잉 세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때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광주가 정치적으로 광주만의 특성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유토피아란 말이 철학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인본주의와 함께 탄생했습니다. 인본주의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같은 권리를 갖는 조치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인본주의라는 게. 그 인본주의, 즉 모두가 같은 사람이라는 토대 위에서 꿈꾸는 것,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가 조금은 생각해보는 문제다. 광주를 유토피아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건축 내에서도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건축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근대적인 17세기, 8세기, 9세기, 특히 19세기에 20세기 동안 창출된 근대적인 어떤 건축을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합의인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통합. 아마 이 라인에서 우리 우기준 선생님의 ACC라고 해야 되나요? ACC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 아시아 문화전당 너무 긴데 혹시 전당 맡고 계신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은 우리 ACC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문당 다 알잖아요. 아문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문당. 아문당도 도시와 자연의 어떤 통합을 분명히 지향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합리주의에 도전한 측면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기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대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단하면서 실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단단하면서 실용적인데 그게 약간 폭력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역동적인 것으로 전환하는데, 역동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확정짓지 않도록 하는 거. 내부 공간을 끝없이 사용자에 따라서, 사태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방식의 설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환상적인 추상화. 이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것도 근대적인 폭력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유토피아의 상을 안고 아문당이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 아문당을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문당, 유토피아만큼이나 최근에 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헤테로토피아, 또는 프랑스 말로 하면 에테로토피아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용어입니다. 미셸 푸코의 얘기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모두가 꿈꾸는 동일한 모습의 어떤 지향성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모두가 다르게 꿈꾸는 겁니다. 모두가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도시, 에테로토피아죠. 그래서 이 에테로토피아는 단지 의학에서 사용했던 말이었는데, 푸코가 전형에 쓰는 말인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와서 우리의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견고함 또는 어떤 연속성, 정상성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그 불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끝없이 침범하게 오게 하는 거. 이게 광주 또는 특히 아문당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광주를 유토피아나 에테로토피아가 아니라 아토피아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아토피라는 말은 원래 다 아시는 말이에요. 피부염이 있잖아, 아토피란 말이 거기서 온 말인데요. 아토피라는 게 뭐냐면 피부염이 아토피가 아니고 이상한 피부염에다가 아토피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토피는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를 치료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병인을 잘 모르는 거죠. 병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토피아는 어떤
특정한 아까 유토피아나 에테로토피아가 아니라 아토피아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무한히 미끄러진다는 말입니다. 무한히 미끄러져.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저는 박구용인데 박구용은 박구용이죠. 이렇게 단단하게 박구용은 박구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에테로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박구용은 한순간도 박구용으로 있지 않아요. 이게 에테로토피아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러면 아토피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아토피아는 자기 스스로 있으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끝없이 연기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non-place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아토피아인데 제가 왜 아토포스라고 했냐? 아토피아는 땅이란 말이거든요. 공간, 장소란 말입니다. 토피아란 말이. 토피아를 장소라고 하면 이미 장소성, 명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형용사적인 표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토포스입니다. 아토포스는 아토피아적인 것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운동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광주를 아토피아. 이게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오랫동안 일신방지 전남방지 자리인데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처음 만들 때 저는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광주에 가장 큰 자산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문화적으로 큰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개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여기 이 자리하고 또 하나가 전남방지, 일신방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개를 지켜내는 것이 광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책무다. 한 학자로, 철학자로 책무다. 생각해 저는 도청은 어떻게든 지켜질 것이다. 국립묘지와 함께. 근데 저건 꼭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기에 사실은 광주에 수많은 여기 도청은 배운 사람들이 와서 그랬지만 사실은 광주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꿈과 영혼과 아픔을 세운 곳입니다. 광주가 이곳을 지켜낼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광주시장이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지금 없어진다는 걸 안타까워하는가? 저는 지금 저희한테 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한테 지금 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광주 5.18의 에너지가 너무 아름답죠. 사실은 저는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없어져도 이 근방 건물이 다 없어져도 500년 뒤에도 이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뭔가 잘 간직해야 되잖아요. 또는 잘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문당을 한번 쳐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문당 또는 ACC 아시아문화전당 뭐든 쳐보세요. 그럼 정말 내 친구한테 보여줄 만한 사진이 있을까요? 없어요. 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이 아문당의 첫 번째 건축 컬티베이터 잔에 제가 주제 발제하러 왔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이 건물이 최소한 제가 만약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작가 100명을 데려다가 무수히 사진을 찍게 해서 그 사진이 적어도 인터넷상에 막 범람하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간단한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쉬운 일인데 왜 관료들은 이 발상을 못할까?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위에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건물 하나하나에 구석구석에 철학이 담겨있다. 철학이 담겨있다. 어떤 철학이? 자, 우리 아까 오기순 건축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건축 구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저는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이 건축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간적인 지평이 있고 공간적인 지평이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건물에서 건축이 되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이 안에 쌓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는 이 건물에 대한 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림값이 왜 하나는 1,000억이냐고 그래요. 왜 피카소의 그림값은 1,000억이냐 그래. 우리 동네 잘 그린 사람은 10만 원도 안 주는데. 피카소의 그림이 1,000억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합쳐보면 1,000억짜리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되는 겁니다. ACC 건물이 지금 아문당이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물이 아니라 건축이 되려면 이야기가 범람해야 돼요. 이야기가 범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사진작가 불러오듯이 저 같은 철학자를 또 불러오고 전국에 전 세계에 마이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돼요. 마이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론이 멈춰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담론도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죠. 저는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저는 처음 설계 당시 안부터 봤을 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는 이 건물에 아픔이 이 두 계곡이 있는데 하나는 문체부와 광주, 그 다음에 전당 설계 우수기준 선생님과 광주 시민 전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욕망이 서로 큰 계곡을 이루고 있다. 이 계곡이 잘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건물의 철학적 정신은 우기선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많이 읽어봤죠. 제가 이름 붙이면 이건 코라의 정신이다. 코라는 뭐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궁입니다. 자궁. 현대 건축 아까 말씀드렸죠. 르 코르비지에, 리스판델로의 이런 유수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토대를 구축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은 아주 쉬운 표현을 하면 남근 중심주의입니다. 남성 중심주의. 크고 굵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폭력에 저항하는 아니 새로운 문화는 뭐냐? 이질적인 것을 지우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자궁에 어떤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 그게 코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문화전당은 설계의 철학적 의미를 비켜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질적인 무수한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가 여기 와서 문화 소통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코라의 정신으로 설계됐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을 해석이 수많은 저처럼 다른 많은 형태 해석이 덮쳐져서 이게 건축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야 이 건물이 위대한 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시간 조정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았어요? 15분? 예.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3대 관료주의에 포위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문체부 직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예, 저는 최근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연구본부장을 그만두면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3대 권력이 있다. 어떤 권력이 있냐? 바뀌지 않는 권력,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3대 권력. 1번이 법과 관련된 권력들. 법. 두 번째가 이 언론 권력. 세 번째가 관료. 이 3대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 관료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 개인 관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료에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관료는 오로지 관료 편입니다. 검찰은 오로지 검찰 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관료주의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대 관료주의. 첫 번째는 문체부, 두 번째는 광주시, 세 번째는 전당 내부의 관료주의. 이게 앞으로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료주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 비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막스 베이버죠. 관료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관료주의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인데 관료가 제 역할만 하면 합리적으로 굴러가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관료가 관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료는 정책을 결정하는 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걸 실행하는 데에 있으면 관료 정쾌하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광주가 누군가에게 주는 도시로 만들자. 넘쳐서 주자. 뭘? 사랑을. 그런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에로스의 운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놀이충동을 자극하자는 거죠. 놀이충동. 여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리 인간한테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린 죽기 때문에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전통적인 보면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하고 쉬는 것을 구별 못하는 분이 많아요. 노는 것하고 쉬는 건 다른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쉬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말하면 재생산 시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생산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노는 시간이다. 노는 시간은 뭐죠? 노는 시간은 아주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일하는 걸까요? 노는 걸까요? 예? 일하는 거죠. 왜? 돈 주죠. 돈 받으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시민자유대학에서 예를 들면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클럽에 가서 춤출 때 돈 받고 추는 사람이 있고 돈 내고 추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추는 사람은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돈 내고 추는 놈은 노는 겁니다. 돈 내고 넘치는 사랑을 내면서 돈을 내면서 노는 그런 광주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해박시키는 것도 와야 된다. 예. 마지막은 그래서 이 누구 그림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예.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안병 교수님께서 우리 한민족 역사를 쭉 말씀하셨는데, 까레이스키, 지금은 우크라이나라고 하죠. 우크라이나, 옛날 러시아. 예. 신순남이라는 작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유명한 하이니시 하이네 아신가요? 사랑의 시인. 그렇지만 혹시 김남주 선생님이 번역한 시집 중에 하이네 작품 중에 아타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가 얼마나 혁명적인 시인인가를 보여주는 시죠. 예? 하이니시 하이네가 한 말입니다. 책을 태우는 세상은 곧 인간을 태우기 시작한다. 여기에 제가 하이네의 말에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전제 정치인들이 책을 태웠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아니 우리가 책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도시,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그래 넘치는 사랑을 갖추는 도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가 너무 과잉 신성화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과잉 세속화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토포스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 있고, 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담론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또 장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경쾌하게 넘치는 사랑, 또 그것을 위한 놀이 충동, 아름다움과 자유,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ACC 송이라고 노래 있더라고요. ACC 송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노래를 할 줄 몰라서 지금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Always as one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인데, 한 4개 소절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유와 사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어에. 그래서 ACC가 추구하는 게 자유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지금 박규영 교수님 얘기해 주신 넘치는 사랑, 또 그 넘치는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자리 준비하는 동안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빨리 갔다 오시고 예, 이제 마지막 세 분의 토론자와 함께 한 5분 정도 쉰 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